자기의 날개로 날고 있다. 따라서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네, 첫 곡으로 알리의 상처 듣고 왔습니다. 조금 아침을 시작하기에 살짝 우울한 노래인가? 라고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까지 드네요. 오늘도 10월 11일 금요일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솔 유민 아빠님께서 매일 재밌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일하는 시간이라서 글은 남기지 못해서 일찍 글을 남깁니다 하고 7시 56분에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하고요. 국민TV 아나운서가 돼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유솔 유민 아빠님. 오늘 금요일인데 힘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관조님도 상주에서 출첵해주셨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이 좋은데요. 희주하나,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주말 동안 행복하세요 하면서 신청곡 써주셨어요. 아무로나미에를 좋아하시나 봐요. 지난번에도 아무로나미에 신청곡 써주셨던 것 같은데 유잉님께서 어제 꾸며배 올라온 하준이 사진을 보고 그 순수한 천진난만함에 저절로 그냥 시가 쑥 써졌습니다. 하준이와 준이파파님께 헌정하는 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준이 사진에다가 시를 써주셨어요. 제목은 하준아 이고요. 가을숲 요정을 보았니 초롱초롱 눈망울에 사랑의 천사 꿈꾸고 있구나. 엄마의 포근한 입맞춤 빨간 입술에 빛나고 아빠의 함초롬한 손길 따스하게 깃든 모자 양볼에 꽃핀 보조개 사랑의 꿈이 꿀 찾고 있구나. 짝짝꿍 고사리 손에 아찌와 이모 꿈도 반짝반짝 웃고 있단다. 하준아 우리 꿈돌이 하준아 하고 이렇게 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그것처럼 테라나 이것처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준아 뉴잉님 감사합니다. 저처럼 우리 뉴잉님도 하준이 사진 보는 재미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치우지아님께서 아침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더니 8시쯤엔 그치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방송 하시고 015비 단발머리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치우지아님의 댓글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1부에는 이윤호 선생님이 고전 이야기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또 2부에는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치유지아님께서 출연하세요. 그리고 최창근 조합원님께서도 출연을 하시는데 이거 두근두근 되시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방송 전에 전화를 대기하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두근거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전화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에는 조합원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가족끼리든 친구끼리든 혹은 그냥 본인이 혼자 하고 싶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 퀴즈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큐브님께서 바람이 차가운 아침 산책도 참 좋네요. 천안 축구센터고요. 이제 다 걸었으니까 집에 가서 솥단지 끼고 밥 먹어야 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축구장이 진짜 좋은데요? 공원 같아요.
하긴 좀 아침 운동 했으니까 또 배도 꺼졌으니까 식사도 하셔야죠, 큐브님. 공돌이님도 일정이 있어서 오래듣지 못하지만 출첵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허수님도 오셨습니다. 2024님께서 오랜만에 오프닝 때 출첵해요 하시면서 오셨네요. 김민재님도 쌀쌀한 날 책 하면서 출첵해주셨고요. 동명천재단주님도 출첵입니다. 희비마마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우리 동명천재단주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나대로님도 오셨습니다. 올바른 전호님은 좋은 아침이에요. 삿포로는 아침부터 비가 내려요. 일본은 오늘만 지나면 3일 연휴라고 하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금요일인 만큼 모두 화이팅이에요 하면서 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3일 연휴 우리 올바른 전호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힘내서 생활하시기를 안타깝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핑팔님께서 오랜만에 출첵 인사해요. 국민TV 덕분인지 몰라도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 같고 오늘과 같은 금요일이 한 주의 마지막처럼 느껴지네요. 조합원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지요? 어쨌든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국민TV 방송 없어 아쉽지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진실은 아프다님께서 노래 좋다고 해주셨고요. 게스타퍼님께서 새벽에 비가 내렸었나 봐요. 출근길 바람이 정말 상쾌하네요. 벌써 한 주가 또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해주셨고요. 아니 이게 또 귀여운 아기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지민바님께서 어제 저녁 조합원인 친구와 소주 한잔하고 맞은 아침이라 그런지 더 상쾌한데요. 제가 찍은 우리 지민이 사진도 한 컷 올려볼게요 하셨습니다. 애기들은 진짜 그냥 예뻐요. 그냥 뭘 해도 예쁜 것 같습니다. 사진도 잘 찍으셨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아요. 신인의 린짱돌님께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노래 참 좋아요. 바쁜 철 이제 지나가고 편하게 국민TV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하셨네요. 좀비콤비님도 오늘도 활기찬 방송 부탁드려요 해주셨고요. 미객님도 오셨습니다. 블루벨벳님도 오셨고요. 대범한 지젤리님도 오셨습니다. 연아부수님도 반갑습니다. 행복한 둥이맘님도 오셨네요. 오늘 딸들 소풍 갔다고. 그래도 날씨가 비가 그쳐서 다행입니다. 폴코님도 오셨고요. 블라드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을거지님께서는 내일 돌이라고 오늘로 364일 산 우리 딸 축하해달라고. 와! 이건 돌 사진인가요? 축하합니다. 따님이 정말 귀여워요. 예쁘게 생겼다. 어제 저녁에 축하받았는데 오늘도 축하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이렇게 365일 태어난 지 365일 된 우리 가을 거지님의 따님이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인사말 보내겠습니다. 재채기 님도 아침부터 컴퓨터 고장나셨대요. 어떡하죠? 위로해드립니다. 개누리님도 원주는 흐리네요. 오늘 우리 아들 기차여행 가는 날이라고 하셨고요. 주니파파님도 하준이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사과를 받고 기뻐하는 하준이. 다 큰 애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바람조각님께서도 오셨고요. 퀴즈 상품이 안 오나요? 그렇지 않아도 다시 또 자료를 한 번 더 보내드렸거든요. 금방 갈 겁니다. 폭스마켓에서도 금방 보내드릴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다손이 K님도 오셨고요. 쉰감자 서호연님도 오셨습니다. 우물마을주님께서도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슈마님 애기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와 완전 멋쟁이에요. 저도 나중에 애가 태어난다면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이런 머리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미용실에서 하셨어요? 알려주세요. 제트맘님도 오신 걸로 찌짤찌다님도 남늘보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얼른 노래 듣고 와서 우리 이윤호 선생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잭스키스의 예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치우지아님도 여기도 원주예요 라고 인사말도 남겨주셨습니다. 슈마워77님께서 성남에 있는 미용실인데 그냥 얌전히 잘 있더라고요 하셨는데요. 아이들은 머리 자르러 갈 때 굉장히 많이 울지 않나요? 저도 가끔 머리를 하러 가면은 아이와 함께 온 어머니들이 엄청 쩔쩔매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머리 깎을 때 윙 나는 그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우는 것 같아요. 울 때 정말 달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봤는데 우리 슈마워77님의 아드님은 그냥 멋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나 봐요. 여기 내릴 때 무서워할 법도 한데 약간 베컨머리 같지 않으세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시 사랑님께서 희주님 매일매일 잘 듣고 있지만 바빠서 참여 못한다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윤호 선생님 먼저 만나볼까요? 네, 금요일 이 시간 오늘도 이윤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기가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괜찮으신가 했더니 다행이네요. 이윤호 선생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참 합리성이라고 하는 생각 또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런 합리적 태도가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이러자면 이런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참 합리적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합리성의 본질, 예를 들면 근대는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발전된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합리성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합리성의 본질에 대해서 왠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윤호 쌤은 늘 쉽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예,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과거의 근대 이전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래 보면 이제 신이 지배하는 사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야기 혹은 신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중세 사람들의 삶은 일정하게 규정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신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였던 거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적어도 근대의 출발이 이제 이런 그 코기토라고 하는 명제로부터 출발했다면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했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근대의 출발을 알리는 명제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의해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선생 때문도 아니고 나는 내가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근대의 인간의 어떤 가치,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의 중요한 첫 출발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과거의 신에 의해서 지배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인간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존재로서 규정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은 이런 문제와도 관계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신의 어떤 지배나 신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다가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또 노하셨구나. 내지는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악마의 어떤 영혼이 세상을 휩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과학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인식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탈주스라라고 이야기하고 합리화 과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베버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그것을 이제 합리화 과정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합리화 과정의 가장의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탈주스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탈주스라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것에서부터 탈피하고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지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걸 합리적으로 자연을 해석합니다. 마치 동굴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 껌껌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밝게 밝혀지는 순간 이제 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네. 그 밝은 빛을 통해서 동굴의 어두움, 두려움을 만들어냈던 이 어두움을 밝게 함으로써 그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합리화 과정의 의미일 텐데요.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을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동물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동물의 성질 각각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다 하나씩 분석해서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연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물리학이 발전하게 되고,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화학이 발전하게 되고, 생명에 관련한 성질이 이제 뭐 다양한 생물학이나 혹은 생명공학이나 그러면서 자연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 탈주술화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알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알려고 할까? 왜 대상을, 주체는 왜 대상을 알려고 할까? 그래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대상을 제어하고, 대상을 지배하고, 대상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자연을 알려고 할 때, 드디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자연을 알려고 할 때, 거기에는 자연을 제어하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그 안에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합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내가 대상을 탈주술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기저에는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제어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서양의 어떤 생각들이 가지게 되는 이분법적 생각이죠.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갖는 순간 자연이 하나의 대상화되었고 이제는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지배의 대상이 되었고 또 이제는 제어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과 인간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던 신의 지배에 의해서 인간이 자연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인간이 드디어 이성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 이성이 갖는 것은 또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로부터 합리화 과정이 나왔다면 네. 이것은 단순히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예를 들면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본이 우리에게 뭐 토지 조사 사업을 하거나 조선 때 또 이러저러한 철도를 깔고 그 조선인의 특징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식민지적 지배는
일정하게 조선 당시의 조선 민중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죠. 또 자본이 노동을 알려고 하는, 노동자의 심리를 알려고 하고, 노동자의 가치를 알려고 하고, 노동자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알려고 하고, 노동자의 시스템을 알려고 하고, 노동의 특징을 알려고 하는 것들은 노동을 위해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알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를 위한 방식이 아닐까. 예컨대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학문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생명공학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특수한 이성을 갖고 있는 종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여타의 것들을 실험하고 대상화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재가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작게는 이제 거대한 옥수수를 만드는 것이고, 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클론이라고 하는 어떤, 장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만드는 인간 복제를 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네.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산업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르자면 이런 건데요. 포디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포드주의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주인이었던 포드가 네.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분업화의 논리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가. 그것은 과학적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쥐어짜서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내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하나의 학문인 산업공학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역학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제국주의적 지배 당시에 지역을 연구하고, 그 지역을 잘 알아야지 지배를 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이분법적인 주체와 타자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합리화 과정에 시작되는 근대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브레이트가 쓴 갈릴레오의 글을 보면 뒤에 이제 갈릴레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드레아라고 하는 그의 제자에게 네. 천구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신기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그 물건을 처음 봤을 때 나도 그렇게 느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몇인지 담장에 막히고 태에 둘러싸여 꼼짝 못하는 꼴이라니. 2000년 동안 내내 인류는 태양과 하늘의 모든 천체가 자신의 주변을 돈다고 믿었단다. 교황과 추기경, 제후, 학자, 선장, 장사꾼, 생선장소 안악내, 학생들이 한결같이 그 수정으로 된 구체 속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안드레아,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떨치고 나가 멀리 여행을 떠나는 거다. 옛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100년 전부터 인류는 무엇인가 기다려온 것 같다. 도시는 비좁고 그래서 머리도 그렇다. 미신과 흑사병을 봐라. 그러나 이제는 다르지. 지금 사정이 어떻든 계속 그렇지는 않아.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꼬마 친구, 나는 그게 꼭 바다의 배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먼 옛날부터 배는 해안을 따라서만 기어다녔는데 그런데 갑자기 해안을 떠나 온갖 바다로 달려나갔거든. 우리의 옛 대륙에 소문이 퍼졌단다. 새 대륙이 있다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배들이 거기로 항해하게 된 다음부터 미소 짓는 새 대륙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지. 그 무섭던 큰 바다가 실제로는 그저 조그만 물길이구먼. 또한 모든 사물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돌멩이를 손에서 놓으면 왜 아래로 떨어지는지, 또 그걸 높이 던지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렇게 매일 무엇인가 발견되고 있어. 100살 먹은 노인네까지도 무슨 새로운 것이 발견됐는지 귀에 대고 소리쳐 달라고 젊은이에게 부탁할 정도야.
지금 벌써 많은 것이 발견됐지만 아직 발견된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새 세대는 할 일이 또 있지. 나는 젊었을 때 시에나에서 공사장 인부 몇 사람이 화강암 덩어리를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밧줄을 용도에 더 잘 맞게 새로 얽었는데 그렇게 해서 천년무궁 과거의 관습을 바꾸더구나. 단 5분 동안 토론을 벌린 끝에 그랬어. 그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머지않아 인류는 자신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천체에 관해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이게 그 브레이트가 썼던 갈릴레이의 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여지듯이 근대의 사람들의 설레임, 두근거림, 그리고 미신적인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엄청난 의미들이 놓여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탈주스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가 됐죠. 그런데 이러한 그 탈주스라를 통해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효율성의 문제하고도 만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죠.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나? 전철일까? 버스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이렇게 걸어가면 효율적일까? 저렇게 걸어가면 효율적인가를 생각합니다. 합리화 과정에 대한 거죠. 이 합리화 과정은 그래서 노동을 어떻게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하루에 6시간 시킬까? 8시간 시킬까? 그랬을 때 임금을 얼마 줬을 때 얘가 가장 불만이 없으면서 합리적으로 일하게 할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치 재산을 어떻게 불리면 가장 합리적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지처럼 네. 자본이 합리적으로 축적되기도 하고 또 한 사회가 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지배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효율성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조지 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맥도날드야말로 합리성의 가장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는 들어오는 곳에서부터 나가는 것까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죠. 또 요즘은 주차장에서 고객이 차를 쉽게 댈 수 있고 또 바로 네. 맥도날드를 줄 수 있는, 물론 맥도날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지 리치가 얘기하듯이 꼭 맥도날드 상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의 삶이 모두 맥도날드화되어 있다는 거죠. 가끔 줄을 서기도 하지만 음식은 대체로 빨리 주문되고 전달되고 계산되죠. 그리고 매우 제한된 메뉴는 먹는 사람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이 아니라 몇 가지 선택 중에 정확하게 하나를 찍게 하고 음식을 받으면 식탁까지 걸음 걸어가서 곧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바로 쓰레기통에다 스스로가 버리게 하고 그리고 바로 나가게 하고 또 이 맥도날드에서 나타나는 음식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디나 매장이 똑같습니다. 합리화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고 있었던 대화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 음식이 갖고 있는 영양의 의미들도 점점 사라지고 천천히 적어도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 왔던 이 속도조차도 이제 빨리 먹고 빨리 해야 되는 패스트푸드의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합리성의 원리는 효율성의 원리와 동일하게 나타날 텐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리성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을 예측해서 내일을 사는 것, 합리성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나한테 지금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내지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런 것과 관계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 가능성이 분명한 것을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경영도 정확하게 투입되는 것에 따른 정확하게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전제로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맥도날드에서는 정확한 예측 가능하죠. 처음에 그 햄버거를 주문하면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가 네. 예측 가능한 사회의 예측 가능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이런 문제들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합리적인 게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예측한 것들이 내일 그대로 일어나고, 그렇죠. 예. 뭐 음식 같은 것도 어디든 들어가도 맛이 똑같고, 더군다나 얼만큼 빨리 나오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는 시간도 단축이 되는 거고, 그냥 그게 편리하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 합리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군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군요. 이제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엄청난 사륙을 경험하잖아요. 그 히틀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홀로코스터의 만행들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행의 어떤 본질을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태도 때문에 사실 그런 만행이 저질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아니고 네. 계산 가능성에 관련한 것이고 가장 높은 목적이 가능하게 하는 효율성이 합리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죠. 그래 보면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방해됐기 때문이고 인간을 그 자체로 대하지 않고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고 자신의 이윤척을 하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그저 제거해야 될 방해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나치가 이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집신한 폴란드인 러시아인까지 합치면 1200만 명을 학살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학살하게 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컨대 쌍용자동차의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은 왜 죽어갔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해고되어야 했을까? 또 그들은 죽음에 결국 내몰리는 사회적 타살이죠. 그들은 자살했다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게. 그것은 어찌 보면 쌍용자동차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삶의 가치나 사회적 공동성과는 거리가 먼 문제는 아닌가 하는 거죠. 예컨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제국주의의 이윤을 위하여 식민지를 지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쌍용자동차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과 맞물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이 합리성은 실제로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단히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합리성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도르노는 결국 베버가 얘기했던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도구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러한 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지배가 가능한 것이고 그 주체의 이익을 위해서 타자 혹은 대상은 언제나 희생돼야 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합리성의 비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합리화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화되면 될수록 또 다른 위험들이 그 안에는 녹혀 있고, 네. 합리화라고 하는 시스템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인간은 점점 그 자체의 소외와 어떤, 지배 합리화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합리화가 정말로 좋은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오늘 좀 해보게 됩니다. 합리화. 저는 좀 그냥 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문제제기 같은 걸 해주시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합리화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합리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네. 도구적이고 수단적으로 존재했기에 문제가 된다. 즉 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대상이 그냥 이용되고 대상화될 때? 타자화될 때 문제인 거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걸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론장을 얘기하는데 네. 하나의 권력이 시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타자화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리성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들. 그래서 의사소통의 공론장은 공공적인 것들을 논하는 장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개인의 권리는 철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보다 보편적 가치를 향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버마스가 이걸 극복하는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21세기가 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칸트죠. 칸트는 이제 목적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목적적이 되어야 하고 네. 합리성의 굴레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 되고 타자가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공존적 가능성이 보여진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목적이 되듯이 타인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이 자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국가 사회에서 얼마나 수용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적어도 예를 들면 촛불 집회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공론장 중에 하나죠.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공론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토론들 그리고 과거에 임의로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하버마스가 제기했던 다양한 공론장의 의미들이 이제 의사소통의 어떤 합리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고 한때 이제 하버마스가 이걸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연대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임의의 어떤 조직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공적 연대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대한 어떤 반영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화장실 청결연대 뭐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네. 예, 연대 무슨 연대 뭐 시민연대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마 그런 배경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윤호 쌤과 얘기하다 보니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도 저에게 좀 화두를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이거 저는 합리성에 대해서 이윤호 쌤 말씀대로 고민해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저 아니고도 청취자분들께도 아마 오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과 내일님께서는 이윤호 쌤 감기 나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쌤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다행이라고 잘 듣고 계신가 봐요. 고맙습니다.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쌤은 오늘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조금 어려웠는데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혜 쌤은 아쉽지만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저희 조합원 알쏭달쏭 퀴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